오늘은 공교롭게도 미국 이야기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의 국내 정세가 국제 정세입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요하고 제가 외교부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외교부의 업무의 90%는 북미국 업무라고 그랬거든요. 미국 업무라고 그랬거든요. 나머지 10% 가지고 중국과 일본과 중동과 등등등 수많은 과들이 나눠서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가 제일 중요하고 근데 그거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느냐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보시고 다음 페이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텔레그램에 저기 이 광화문 클럽 방을 만들었어요. 방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이거 찍으셔가지고 또 넘어가다 보면 또 나올 건데 하여간 찍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활성화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우리가 파도가 매주 5건 정도의 글이 나가요. 근데 그게 못 담는 것들을 뭐 저랑 그다음 우리 김수빈 에디터 둘이 열심히 그 좀 요약을 해가지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최근 들어서 이 문제에 제 가장 관심 많은데 지금 넷플릭스 여러분들 저도 회원 거기 등록이죠 구독자죠. 근데 넷플릭스랑 파라마운트는 미국의 영화 산업에서 한 3, 4위 정도 하는 그 회사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지금 워너 브라더스 인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대중문화 이야기면 제가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매우 정치적인 거라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워너 브라더스는 여러분들 배트맨 보셨죠? 그다음에 또 뭐가 유명해? 해리포터. 그다음에 저는 그 세대는 아니라서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 아버지가 보시는 걸 옆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카사블랑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최애 영화인 그 위저드 오브 오즈, 뭐 오즈의 마법사 이런 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정말 뭐 가장 유명한 영화사죠. 이 워너 브라더스가 지금 매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 넷플릭스 이 미래의 강자인 이 스트리밍 온라인으로 보는 이 넷플릭스와 그 다음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는 이 파라마운트 이 두 개가 지금 가지려고 합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파라마운트가 원래 이제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2월 5일 날 긴급 뉴스가 나왔는데 뭔가면은 넷플릭스가 계약을 맺었대요. 경영진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한국 돈으로 123조 원에 사겠다. 근데 CNN은 빼고 사겠다고 그랬어요. CNN은 빼고 CNN이 워너 브라더스에 있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건데 CNN이 있는 워너 브라더스인데 넷플릭스는 CNN을 빼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리면은 CNN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이 넷플릭스는 좌파거든요. 민주당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산다 그러면은 분명히 트럼프가 나서서 노발대발 막으려고 할 거니까 이 뜨거운 감자는 빼고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그거 며칠 있다가 하루 이틀 뒤에 파라마운트 또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경영진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 대주주들한테 그거 만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들은 돈 더 줄게. CNN까지 포함해가지고 159조 원에 사겠다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은 아직까지는 유리한 거는 넷플릭스일 것 같은데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게 뭔가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넷플릭스가 지금 굉장히 그 스트리밍의 강자, OTT라고 합니다. 이걸. 그쪽이 강자인데 거기다가 워너까지 가지게 되면은 이 반독점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지금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난 파라마운트 편이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리고 나는 관심이 있고 관여할 것이다. 결정에 관여할 것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자, 이 워너 브라더스를 살려고 했던 게 이 파라마운트인데 파라마운트 살려나 했던 친구가 누군가면은 이 사람이 영화 제작사예요. 제작사의 그 CEO죠. 그러니까 제작자인데 데이비드 앨리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만. 예. 이 친구예요. 42 정도 되는 친구인데 여기에 아버지가 이 사람이에요. 오라클 회장이에요. 이 오라클 회장은 작년도에 포브스에서 요즘 최근에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재산은 사실 잘 안 변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식으로 하루에 몇 조씩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 재산이 몇 조다 하는 것들은 그냥 제가 일부러 복잡하게 안 했어요. 되게 많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한 500조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350조인지 370조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여튼 간에 세계 2위입니다. 이 사람이. 오라클. 이 사람은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러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가 나이가 82인가래요. 지금 80 하는가 둘인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는 하면 이 오라클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이 자랐던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태인이고 아버지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아버지가 군대 가가지고 전쟁통에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엄마 혼자 키우다가 못 키우니까 이 사람 앨리슨인데 레리 앨리슨 가문에 입양을 보내가지고 남의 집 가서 살던 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천재예요. 그리고 히피였고 이 사람 옛날에는 히피예요. 제가 들었기는 뭐냐면은 그 양아버지가 제발 너 좀 돈 좀 벌어봐라 그랬대요. 맨날 놀고 히피 짓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세계 2위가 돼버렸어요. 그냥. 뭐 그런 천재인데 여하튼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이제 이 좌파 쪽에서 문제되는 게 이 사람은 트럼프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트럼프 친구예요. 항상 뭐 재산도 세계 2위에다가 그다음 우파고 그러니까 뭐 언제든지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번 워너브라더스 사는 거 관련해 가지고 만났대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뭐 뻔하잖아요. 우리 아들 워너브라더스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리고 워너브라더스 사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다. 다음 대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CNN 넘겨줄게. CNN이 이게 좌파 아니냐. 우리가 바꿔가지고 우파로 바꿔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뭐 했는가 하면은 파라마운트를 갖다 원래는 이 사람은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 히트 친 사람이거든요. 그냥 영화 제작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헐리우드를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파라마운트를 올해 8월에 샀습니다. 예. 그런데 파라마운트 사는 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파라마운트는 CBS라고 하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요. CBS 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CBS 뉴스를 사가지고 CBS 뉴스의 편집장을 갖다가 또 우파로 바꿔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라이벌인 넷플릭스. 벌써 생긴 것도 좀 느낌이 벌써 여기는 좀 더 폴리티컬리 커렉트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바로 오바마 때 돈을 많이 주면서 후원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만드는데 공신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이분이 와이프인데 이분이 그 덕분에 그 주 바하마 대사를 역임했던 사람. 완전 이제 여기는 민주당 계열 사람들이에요. 요 두 파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제 아까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파라마운트에서 이제 뉴스 CBS 확보해가지고 이제 우파로 잡당겼어요. 지금 이제 차기 대선이 한 3년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폭스 뉴스를 우파 가지고 있거든요. 폭스는 원래 전통적으로 우파고. 자, 이제 CBS 샀습니다. CBS로 지금 우경화 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CNN 가지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싸움들을 갖다 지금부터 지금 펼치고 있는데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앨리슨이 이제 그 트럼프하고 이제 계속 아버지 통해 가지고 인맥을 맺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누굴 보냈느냐? 저는 항상 요즘 뉴스 볼 때 보면은 트럼프가 어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때는 누굴 보내는가 하면은 항상 머리 좋은 제러드 쿠슈너 사위를 보내요. 사위가 가면은 뭐가 돼요? 예. 지난번에도 무슨 그 중동 쪽에 뭐런 협상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사위가 다 지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협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위가 나서서 자기가 직접 투자를 했고요. 이번 요 파라마운트 이 워너브라더스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오라클에서 돈 들어왔고 그다음에 제러드 쿠슈너 에서 돈 들어오고 또 쿠슈너는 자기 돈은 많지 않은데 또 누구하고 친한가 하면 이 사람은 빈살만하고 친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사우디하고 UAE의 국부펀드에서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워너브라더스를 사겠다는 겁니다. 159조 원에. 요 싸움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아까 이제 그 넷플릭스 사장이 있죠. 그 사람은 친미주당인데 넷플릭스가 지금 뭐 승승장구하죠. 이제 솔직히 영화관 가는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영화관 가가지고 옛날에 카사블랑카라든지 이런 영화를 갖다가 편안하고 정말 깊은 영화들 영화관까지 가서 볼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나오는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거는 다 F1 아니면 무슨 3D 안경 써가지고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창한 거 빼놓고는 영화관 가서 안 보죠. 집에서 보죠. 편하게 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가벼우면서도 깊은 서사가 있는 이런 것들은 집에서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 집은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서 새로 만드는 집들 있잖아요. 중산층에 사는 집들은 아빠 방, 엄마 방, 아들 방, 딸 방 있으면은 각 방에 다 TV가 있습니다. UHD TV 딱 깔아놓고 다들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트리밍 시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넷플릭스 결국은 계정 돈도 많죠. 그래서 시총이 589 정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억 2,500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한국이 기여를 많이 하죠. 우리는 뭐 올해 오징어 게임도 만들고.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한번 볼게요. 뭔가면은 이 인수전은 아까 이제 제가 미리 이야기했지만은 방송사를 사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뉴스를 이제 장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문화적인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는 여러분들도 아마 넷플릭스 구독자 많으실 것 같은데 넷플릭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특히 넷플릭스에 N자 돼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직접 만든 것들 보면은 이건 솔직히 우리나라 한국이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온통 다 피지컬 얼마 무슨 게임 해가지고 세트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쌈박질 시키고 아니면 무슨 셰프들 나와가지고 할머니 가난한 할머니가 갑자기 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을 이기고 뭐 이런 서사 가지고 우리는 다들 뭐 계급 갈등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아니면은 무슨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적은 돈 들여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면은 재밌어요. 보면 열도 나고 어떨 때 뭐 계급 갈등도 보이고 다 좋은데 깊은 맛이 없거든요. 넷플릭스의 가장 고민은 뭔가 하면은 양은 되게 좋아요. 막 300억 한국에서 주면 300억이면 만들어 주거든요. 정말 짜릿한 것들 만들었는데 보고 날 때는 좋은데 볼 때는 좋은데 오즈의 마법사처럼 20번 볼 만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오즈의 마법사는 20번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20번 보라 그러면 그건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여기는 뭔가 하면은 깊이 있는 퀄리티 높은 아카이브가 없어요. 넷플릭스의 가장 고민은 뭔가 하면은 그 아카이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워너브라더스가 100년 동안 쌓아놨던 카사블랑카부터 시작해서 해리투 포터 같은 이런 쭈만한 이 아카이브를 다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파라마운트는 어차피 미래는 스트리밍인데 스트리밍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스트리밍이거든요. 이제 이게 미래예요. 네, 미래인데 넷플릭스 스트리밍 구독자입니다. 그 다음에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워너브라더스, 그 다음에 파라마운트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압도적으로 넷플릭스가 나가니까 파라마운트 입장에서는 파라마운트랑 워너 합쳐가지고 하면은 한번 비벼보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NN인데, 자, 이 여성이 바로 또 이제 문제의 여성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원래 뉴욕타임즈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NYT의 기자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약간 좌파 계열일 거예요. NYT의 기자였는데 어느 순간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우익의 아주 간판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프리프레스라고 하는 그 온라인 매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게 워키즘, 그다음 PC주의가 얼마나 나쁜가,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 잔뜩 공격해가지고 인기가 엄청나게 끌었던 전직 뉴욕타임즈 명기자. 네.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아까 앨리슨이 이 더 프리 프레스를 갖다 이게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저는 진짜 부럽던데 2, 3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정도? 2천억에 팔았어요. 지분을 인수하고 대신 이제 얘는 갈 곳이 없는 애잖아요. 말하자면 돈은 2천억 주고 네가 그러면은 CBS의 편집장으로 가라. 그래서 얘가 CBS를 장악하고 CBS 뉴스를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 바리 웨이스가 지금 CBS를 먹었어요. 어쩌면은 CNN을 먹게 되면은 이 친구가 다시 또 CNN까지 통합할지도 몰라요. 어떻건 가봐야 알죠.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잠깐 우리 이 싸움을 좀 보고 싶은데 지금 공중파는 아직도 미국은 보니까 공중파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케이블보다는 많대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공중파 1등은 NBC, 2등은 ABC. 근데 NBC하고 ABC는 꽤 가까워요. 600만. 동시에 이제 프라임 타임에 거기도 보면 우리들처럼 9시 뉴스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보는 걸 체킹을 하면은 한 600만이 보는 거고 여기는 500만 정도 보는 거고 CBS는 조금 약해요. 420만 정도 보는데 일단 약한 거부터 장악해야죠. 그 다음에 케이블 TV, 케이블이 생각보다 약하더라고요. 케이블이 우리는 CNN 되게 센 줄 알았는데 이거 보면 약해요. 아마 CNN은 대신 지식인들이 많이 봐서 그런가. 왜? 우리는 아니면 한국의 ABC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MBC, 케이블 TV. 우리 근데 CNN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CNN을 대단히 높게 보는데 생각보다 CNN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을 딱 갖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싸움은 진짜 큰 싸움은 아닙니다. 이제는 아직까지는 싸움의 절반도 안 된 거고요. 미국의 매체, 미국의 뉴스,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싸움은 유튜브하고 틱톡 싸움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1차전이 끝날 거예요. 1차전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이기고 나면은 진짜 싸움. 다음 대선 차차기 대선을 향해서 갈 때는 이제부터는 유튜버하고 싸워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는 유튜버가 이기는 겁니다. 유튜브하고 틱톡의 세계. 그래서 지금 틱톡도 결국은 미국에서 좀 트럼프가 관여해가지고 우파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번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한 몇 주일 동안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건데 여러분들 이 싸움을 잘 보십시오. 이 싸움에서 넷플릭스가 이기게 되면은 조금 더 좌파들은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저기 파라마운트가 이기게 되면은 트럼프 쪽 우파한테 유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십시오. 그럼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우리 배진영 편집장님께서 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기사는 지금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제가 정리를 좀 여러분들 브리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최근에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라고 미국의 뭐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그 문서가 나왔어요. 저는 그 문서 나오고 나서 한국 언론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석 나오고 안 봐도 뻔해요. 외교부, 뭐 통일부 공무원들 아마 밤새면서 그거 분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만 해도 이게 너무 솔직한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그럴 필요가 있나 느낌이 들어요. 그럴 필요가 있나? 트럼프 같은 이런 제왕적인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잔뜩 써놓는 몇십 페이지 문서에 구애를 받겠는가? 원래 권력자는 변덕스러운 거거든요. 권력자가 정치학 교과서처럼 죽이면 그건 권력자 아니에요. 정치학 교과서를 벗어나야지 그게 권력자인 거죠. 네. 바로 이 변덕스러운 트럼프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하나는 이번에 전 이코노미스트가 분석을 잘했더라고요. 그 문장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트럼프 밑에 있는 수많은 그룹이 있잖아요. 외교 정책과 관련된 그 그룹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 반영돼 가지고 버물려 있는 느낌이 나서 그걸 분석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얘들이 트럼프한테 어떤 영향을 최종적으로 미칠지는 그건 트럼프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린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자 그래서 지금 뭐 맨 처음에 받을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만 챙길 건지 아니면 전체를 갖다 어른으로서 챙겨 나갈 거지 하는 국제주의로 갈 거냐 이런 문제도 살짝 나오는데 여기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이 좀 강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월 6일 날 헤그세스 미국의 이제 국방부 아닙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추진은 국방부가 아니고 이제는 전쟁부입니다. 예, Department of War입니다. 이제 디펜스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자꾸 이제 전쟁부라고 쓰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 말 못하니까 겨우 쓰는 표현이 펜타곤이에요. 펜타곤은 이렇게 말했다. 말이 안 나오는 게 전쟁부 자기 나라인데 자기 나라를 갖다 전쟁부라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오니까 맨날 오면 펜타곤 세즈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뭐 전 남의 나라니까 자 전쟁부 장관인데 이 전쟁부 장관이 최근에 어디 모임에 가서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 챙기다가 나라 망쳤다라는 얘기 하는데 첫 번째 중동에 전쟁 나는 것도 다 미국이 괜히 개입해가지고 생긴 거고 두 번째 유럽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의 부상도 가져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는 분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 좀 많아요. 이건 좀 넘어가시고 중국의 부상조차도 미국이 너무 설치는 바람에 됐다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부터는 포커스트 뭔가면은 다 상대하지 않고 하나만 하겠다는 거예요. 한두 개만 딱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돈도 없고 힘도 없다. 이제는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굉장히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라 뭐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이러더라고요. out with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현실주의 오라 뭐 이렇게 쓰는데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별로 재미없고요. 그냥 대충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냥 하나 문서 가지고 우리 너무 복잡하게 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예. 저는 이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왜 재밌는가 하면은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 아차한 게 있어요. 아차. 제가 지금 한 1년 이상 1년이 아니지 몇 달 동안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만나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적인 헤게모니, 정신적 헤게모니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 차기 대선은 그게 결국 다시 공화당이 먹을 것 같은데 미국 민주당은 지금 정말 주자도 없고 이념도 없고 정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옛날 했던 PC주의 그 예쁜 이야기 착한 이야기만 가지고 미국 국민들은 지금 안 좋아하거든요. 구체적인 걸 달라는 거예요. 예쁜 이야기 말고 구체적으로 먹고 살 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뭘 주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했던 이야기가 JD 벤스가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를 갖다 제가 몇 달 동안 하고 다녔는데 이걸 보면서 아차 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하나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마르코 루비오는 플로리다 상원의원이고요. 쿠바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외교 정책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JD 벤스는 너무 미국의 그 강력한 미국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마가 쪽을 너무 대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예컨대 트럼프가 무슨 우크라이나 대통령 막 야단칠 때도 보면은 JD 벤스가 나서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역을 많이 맡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가의 적통이라는 느낌이 나는데 만일 트럼프 쪽이 나중에 인기가 없어져 버리면은 야 여기도 조금 같이 침몰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한쪽에 너무 좀 치우친 느낌. 마가주의의 아주 뭐 적통이죠. 이 JD 벤스. 예.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예일대학교 로스쿨 나와서 출세한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이제 예일대 나오니까 이제 앨리스라 올리면서 처음으로 어디 모임을 갔더니만 스파클링 워터라는 게 나왔대요. 이렇게 우리 뭐라 그러면 사이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천연 탄산수. 그래서 스파클링 해가지고 워터가 나왔길래 이 사람이 아 이거는 분명히 물이 반짝반짝할 거다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걸 시켰대요. 난 스파클링 워터라고 플리즈 그랬대요. 닦아주는데 반짝거리지는 않고 그냥 맹물인 거예요. 그래서 마셨는데 보니까 갑자기 뭐가 이렇게 탄산이 팍 쏘니까 딱 뱉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책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 출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서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해병대로 전쟁터도 나가고 말이죠. 예. 그런 사람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마르코 루비오가 굉장히 얌전해요. 국무장관인데 굉장히 온건한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 말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여기가 전통적인 공화당의 그 라인을 계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만일 트럼프 쪽이 마가가 조금 인기가 사라지면 3년 뒤에 사라지면은 여기가 중도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면은 야 여기가 결국은 미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통령하고 국무장관은 항상 대통령 후보니까 여기가 가능성이 꽤 높겠구나. 거기다가 이 사람 강력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히스패닉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히스패닉들 앞에서 스페인 말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스페인 말로 막 이렇게 연설하면서 중도적인 이야기, 어쩌면 약간 민주당도 좋아할 만한 얘기를 쭉 던지면은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마르코 루비오가 스탠스 포지션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는 굉장히 전통적인 공화당의 신중한 입장을 좀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있고 스티븐 밀러 같은 경우는 반이민 포퓰리즘 이런 데는 제가 뭐 여러분들 이름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여기가 또 세요. 여기가 요즘 좀 저는 항상 이 사람 이야기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처음부터 무조건 나는 반중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름 외워두십시오. 엘브리지 콜비라고 전쟁부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인데 이 사람은 그냥 작년부터 계속 반중했던 사람이에요. 반중이 완전히 올라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좀 이상해요. 왠지 저도 감이 없는데 지금 입장은 지난번에 제가 딸에서 여러분들 설명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들었는데 그 미국의 반도체하고 저쪽에 휘토류 간에 지금 좀 휴전을 맺어놨는데 이 휴전 때문인지 아니면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그냥 강대국끼리의 세력권을 나눠서 중국은 너희 세력권에서 행복하게 살고 우리는 미국의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 한국 넣어줄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간에 우리 세력권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스피어 오브 인플루언스 만들어서 그냥 각자 살자 이렇게 혹시 트럼프가 생각하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만일 이 이야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만일 미국이 그래 세력권에서 동아시아는 중국 세력권 아메리카는 우리 세력권 하는 순간 대한민국 운명은 달라집니다. 옛날 에치슨 라인 긋고 나서 전쟁 나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쉽게 야 일라 그 지도 가져와봐 동그랗게 긋고 이게 우리 세력권이야 이렇게 센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센 사람들은 제가 언제나 얘기했지만 그 개미를 갖다가 A 개미를 밟을지 B 개미를 밟을지는 그건 사람이 알아서 그건 변덕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법칙이 없어요. 그건 정치학적으로 아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난 기분이 나는 B를 밟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38선 걷을 때 38선 걷는 거 하룻밤에 걸었거든요. 그 과장급 정도 되는 대령급들이 모여가지고 어디 걸래 그랬어요. 소련하고 미군하고 이제 나눠서 점령해야 되는데 어디 걸려니까 대충 보고 나서 중간 정도에서 38선 딱 걷다. 그러면 그 38선인 거예요. 그 38선 이북으로 500m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에요. 그게 강대국의 힘입니다. 근데 만일 미국이 트럼프가 물론 트럼프가 정했다고 해서 다음 정권이 다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만일 그렇게 세력권으로 나눈다고 그런다면 그건
또 엄청난 문제가 돼요. 여하튼 이 엘브리지 콜빈 요즘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슬플 거예요. 지금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중국 안 때리고 지금 그리고 트럼프가 4월달에 이제 베이징 가거든요. 지금 거기도 지금 기대가 좀 큰 것 같아요. 가가지고 좀 뭔가 멋진 걸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북한하고도 뭘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는 거고 온 김에 북한하고 뭘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저는 들리고 있고요. 여튼간에 이 엘브리지 콜비가 최근 굉장히 슬프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냥 협상가들이에요. 베센트라고 하는 완전히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완전히 닳고 사는 재무장관. 그 다음에 여기 위트코프는 원래 부동산 업자예요. 여기 그 트럼프랑 부동산업 같이 하던 사람인데 같이 일해 보니까 똑똑한가 봐요. 일도 잘하고 그다음에 성사를 시키고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일을 시키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이 쿠슈너, 마크의 오른팔 쿠슈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문서를 갖다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외교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해군사관학교 있을 때마다 문서 볼 때마다 미국이 혹시 이런 분 그런 비행기 보신 적 있어요? C130이라고 헐큘리스라는 그 프로펠러 중형 수송기가 있어요. 중형 수송기를 그 앞에다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한쪽에다가 포를 갖다가 막 육군포를 장치해가지고 위에서 밑을 향해가지고 105mm 포 막 이런 막 쏴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막 일부 언론에서는 국제부에서는 보면은 야 무시무시한 무기가 막 그 한다는 그거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밑에 애들이 갤라니까 무서운 건데 조금만 한국 정도만 된 나라면은 공대공 미사일로 그냥 격추시키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런 무기나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군에 있을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당시 이제 미국의 패권이니까 큰 배 만들지 말고 작은 배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작은 놈들 괴롭히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트럼프는 선언했어요. 이제 애들하고 노는 건 더 이상 안 한다. 우린 관심 없다. 애들하고는 안 논다. 이제는 우리는 큰 애들하고만 논다. 강대국 정책. 강대국 간의 경쟁만 한다는 게 이제는 트럼프 1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못을 박았죠. 그건 잘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의 균형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중국하고 혹시 전 세계를 나눠 먹자고 하는 거 아닌가? 반반 나눠 먹자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지금 전 세계 학계나든지 아니면 이 국제정치 쪽에서는 그 우려가 있어요.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국이랑 전 세계를 반으로 나눠 먹자는 건가? 이것도 여러분 같이 보세요. 저도 답이 없어요. 그건 제가 답을 못 정해요. 그건 미국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만일 반씩 나눠가지고 세력권 갖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또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나서 아니고 그러면 미국은 전 세계의 문제, 중국을 봉쇄하는 문제 개입하겠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고. 한국이라는 거는 우리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미국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맞춰서 우리는 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서가 2기 문서, 요번에 나오는 문서 보니까 중국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아졌대요. 엄청나게 많아졌대요. 워딩이. 많아졌는데 중국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앞뒤에 있는 단어는 다 경제 문제예요. 경제에서 중국은 이렇게 나와요. 1기 때만 해도 중국은 뭐 군사적으로 세지고 있으니 막아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이라는 단어 나타나는 곳은 다 경제 파트에만 나타나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거. 중국하고 이 격돌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이번 문서에는 담겼다. 그래서 저도 걱정이고 세상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하고 안 논다고 그랬잖아요. 이란 이야기 거의 없어졌고요. 그리고 북한 이야기는 1기와 달리 아예 노스코리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건 전 아까 말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그 쿠바 출신, 쿠바계인 이 루비오 쪽이 좀 그런데 루비오는 기본적으로 쿠바 출신이고 하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꾸 그쪽 그 그룹이 이 먼로 독트린이라는 게 있거든요. 먼로 독트린이 뭔가면은 나 유럽에 관여 안 할 테니까 아메리카는 이건 아메리카 건들지 마. 이건 우리 내 텃밭이니 건들지 마. 나 아메리카 하나만 남북미, 중미, 남미만은 내 거라는 게 먼로 독트린인데 지금 먼로 독트린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게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뭔가면은 뭐 헤그세스 전쟁 장관 같은 경우는 파나마 운하 이야기하고 멕시코만 이야기. 요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미국에서는 멕시코만이라 안 부르고 아메리카만이라 부르죠. 예. 아메리카만. 거기 미국도 관련 있는데 그 멕시코 작은 나라한테 이름을 붙이냐 이거예요. 예. 왜 일본 해냐 이거예요. 한국 해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예. 그리고 나서 북극해도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그린란드 관심 많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있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것도 관심 많아요. 가져셔야 하는. 최근 나온 뉴스에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관심이 많아서 이런 보고 드리는 거예요. 뭔가면 그 스페이스 X 상장합니다. 뭐 사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절대. 스페이스 X가 뭐 미사일 쏘면 아니 그 로켓 썼는데 로켓 거꾸로 내려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스페이스 X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페이스 X가 가지고 있는 스타링크가 중요한 겁니다. 스타링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 일론 머스크가 보면 가끔 이제 우리를 속이려고 일론 머스크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있잖아요. 원래 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뭐 나라를 2배 정도 키울 생각하면 아니 전교 1등 하고 싶을 때는 난 전국 1등 한다고 해야지 전교 1등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나는 소박하게 반에서 한 10등 정도 하는 게 좋겠어. 그럼 보통 그런 경우 반에서 50등 하죠.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그게 강해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상상을 자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생전에 나는 사람들을 갖다 이민을 갖다가 화성으로 보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봐요. 화성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근데 그런 꿈을 키워가지고 이제 회사를 키워나가는, 법을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언론 쪽에 해외 언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가 많이 성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예컨대 저는 SK 쓰는데 모바일링 쓰는데 SK 모바일 한 달에 5, 6만 원 내가 쓰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비행기 얼마 전에 제가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비행기 속에서 안 돼요. 비행기 가면은 일단 먹통이에요. 뭐니까 쉴 수 있어 죽긴 좋은데 하여간 비행기 타면은 열 몇 시간 동안 먹통이에요. 그리고 남의 나라 가면 또 뭐 해야 되잖아요. 로밍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일론 머스크 형님이 만든 스타링크에 한 달에 5만 원 내지 6만 원 주면은 미국 가서도 그 다음에 보잉 747 타고 태평양 상공에서도 계속 인터넷 하자고요. 이걸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인공위성을 갖다가 몇만 개를 깔겠대요. 이미 깔아놓은 인공위성마저 6,400개인가래요. 전 우주에 떠 있는 인공위성 중에서 75%가 일론 머스크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일단은 발사체 자체가 많이 싸졌고 발사 자체가 되게 싸졌어요. 싸지고 이제는 또 다시 쓰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싸졌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인공위성 자체가 70년대까지만 해도 인공위성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하면 우리가 통신하는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 사이즈가 노란색 스쿨버스 사이즈였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위성 사이즈가 요 사이즈입니다. 백팩. 완전히 가격이 다운되고 있어요. 더 다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주에 띄우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LTE라든지 뭐 5G라든지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를 그 인공위성 이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돌팔매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돌팔매 같은 경우도 선이 길면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선을 조금 빨리 하면은 빨리 돌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 인공위성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빨리 돕니다. 그리고 멀어지면은 굉장히 느리게 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면은 지구 자전 속도랑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느 높이가 있어요. 일정 높이가. 그거 확보하게 되면은 서울 상공에 딱 그랬다가 우리가 고정 궤도라고 하나요? 약간. 근데 서울 상공에 딱 띄워놓잖아요. 그 높이에 띄워놓으면은 서울이 자전하는 거랑 똑같이 돌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 없어요. 계속 서울만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첩보위성이라든지 군사위성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이거는 아무나 안 줘요. 이거는 진짜 뭐 센 애들만 가지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공중으로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이게 빛도 아니고 속도가 이 파잖아요. 팔아가지고 인터넷이 너무 느려요. 사진 한 장 보내는데 뭐 30분 걸리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내버리면.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가까이 띄워야 돼요. 가까이 띄우면은 좋은 게 뭔가면은 이제 바로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니까 좋은데 얘들은 아까 말한 대로 빨리 돌다 보니까 그래 빨리 돌고 빨리 착륙을 해야 돼요. 나중에 하면 결국은 막 돌다가 한 10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땅에 내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띄워야 돼요. 계속. 띄워가지고 1년에 8,000개씩 띄워야 된대요. 띄우고 나면은 10개월 뒤에 또 착륙하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우주에 몇만 개가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저궤도가 되면은 속도가 빠르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은 인터넷에 딱 하다 보면은 내 전파를 받는 애가 멀리 가버릴 거 아니에요. 가는 애가 고담 따라오는 애한테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제가 김동규는 바보다 김동규 했는데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보란 말 써야 될 때는 고담 두 번째 따라오는 저궤도 위성이 그걸 갖다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 대 위성, 위성 대 위성 링크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이 우주 전체가 링크가 서로 돼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 갖다가 A 위성이 김, 이 B 위성이 동, C 위성이 규 해가지고 계속 받아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 지금 이제 스타링크가 그걸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 안테나, 지금 예전에는 안테나를, 가정용은 안테나를 써야 돼요. 그리고 가정용 아니고 보통 우리 로밍하는 거는 그냥 휴대폰에서 직접 인공위성 만나요. 여러분은 휴대폰하고 인공위성 직접 만나는 거고, 그거 아니면 가정용 같은 경우 좀 싸게 하면은 이 파라볼라 안테나를 써요. 근데 안테나 비용이 옛날에는 $3,000 하다가 지금은 $600로 줄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더 줄어들 거예요. 대량 생산할 거니까 줄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안테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 핸드폰하고 인공위성 하는 걸 시작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조금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니까 올해인가 뭐 내년부터 이거 서비스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이 주거용 아까 파라볼라 안테나 올려서 하는 게 한 달에 87,000원이고, 그 다음에 무제한 로밍으로 속도는 좀 느려요. 무제한 로밍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14만 원이래요. 아직까지는 좀 비싸죠. 왜냐면 저는 5, 6만 원 가지고 하는데 14만 원 하면 그렇다고 제가 해외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고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이 이제 많이 SK, 그다음 KT보다 KT랑 가격이 비슷만 해줘도 스타일링크 하는 사람 많아질 것 같아요. 이거 하면은 뭐 우주 배 타고 가면서도 막 할 수 있고 아무 데나 할 수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거는 뭔가 하면은 이것도 이코노미스트 기사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사방에 KT도 있고 SK도 있고 다 좋은데 아프리카 같은 데 오지에 가면은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없답니다. 그 기지국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류가 지금 26억 명. 만일 5만 원에 26억 명한테, 그 사람들 어차피 그 나라는 SKT도 없고 KT도 없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저 오지에 사막에 있는 사람들인데, 사하라 사막에 있는 사람한테 5만 원만 주면은 우주에서는 직접 통화하게 해줄게, 통신하게 해줄게, 카톡하게 해줄게, 유튜브 보게 해줄게 하면은, 만약 26억 중에서 10억만 가입하면은 가격이 얼마냐 이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마 테슬라보다는 시총이 세질 거라고. 내년에 IPO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2학기 가을 정도에 상장하게 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시총 큰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코노미스트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 스타링크가 포텐이.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거기에 10억이 구독을 하게 될지, 가입을 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마 한국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막, 모르겠어요. 스타링크 하면은 뭐 제재를 가든지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우리가 스타링크가 정치에 가담한 적이 있죠. 국제 정치에 가담한 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하다 보면 드론도 날리고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도 LTE 이런 거로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워키토키를처럼 해봤자 1km도 못 가요. 그런데 LTE로 날리면은 서울에서 LTE라든지 5G로 연결시키면은 부산에 있는 드론도 날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전쟁 뭐 맞았죠. 그다음에 무슨 미사일 맞아가 다 인프라 망가졌는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도와준 게 바로, 그럼 좋다. 일론 머스크가 우리 스타링크 쓰게 해줄게. 그 스타링크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러다 가끔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데 그냥 너무 공세적으로 나가든지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근데도 해요.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를 일시적으로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쪽은 난리 나죠. 그럼 전쟁을 못 치르는데. 자, 만일 이거는 진짜 상상이에요. 대한민국 한 정부가 약간 북한에서 관심이 좀 많은 정부예요. 한 1조 정도 북한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문명의 서비스를 하고 싶다. 진짜 나는 북한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1조 정도 갖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스타링크 쪽에다가 일론 머스크한테 주고 북한 상공에서 LTE를 열어버리면 어떨까요? 북한에서 몰래 산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도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스마트폰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 딱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잡히는 게 와이파이나 이런 게 잡히는데 LTE가 잡히는데 갑자기 스타링크 조선 인민 무료 딱 나오면은 들어가 보겠죠. 들어가 보면은 신세계가 열리겠죠.
막 이러고 다니면 제 생각에 아마 북한에서 일론 머스크 회사 그냥 공습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암살할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무서운 얘기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스탈링크를 많이 그 평양 상공에서 개방을 해버리면은 이런 것들도 저는 상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스탈링크는 세계를 흔들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상장하게 되면 여러분들 중에서 좀 투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요동을 칠 거예요. 갑자기 뭐 가격이 뭐 10배 뛰었다거나 뭐 폭락했다가 난리 칠 거예요. 여튼간에 포텐은 엄청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것까지 다루려고 했다가 이제 여기 저 한번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복잡해요. 제가 봤을 때 복잡한데 그냥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변수를 다 챙겨야 되는데 태국이 좀 너무 공세적인 것 같지 않아요? 요즘 느낌은 태국이 그렇게까지 들어가고 해군을 동원해서 뭐 해상 봉쇄를 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걸 볼 때 아직까지 좀 답은 없습니다. 같이 보자는 거예요. 같이 보는데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캄보디아는 훈센이 중요합니다. 훈센이 지금 돈줄이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돈줄이 제 생각에 지금 중국에서 들어와 있는 그 로맨스 스캠하고는 지금 온라인 사기 집단하고 그 집단이 캄보디아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캄보디아는 가난한 나라인데 중국에서 깡패가 1조 정도면은 중국에서는 아마 명함내밀기 어렸을지 몰라요. 야, 1조짜리 깡패가 어디 이러는데 그 1조짜리 깡패가 캄보디아 가면 왕이 되는 거거든요.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맨스 스캠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온라인 범죄 집단하고 혼수연하고 관계가 수상합니다. 네, 그런 거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 조금 건드려가지고 좀 발끈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지금 이거는 태국 제가 보는 거예요. 이거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전 태국을 볼 때마다 이러면 이 말 하면 모르겠어요. 이런 공공장소 일어나면 나중에 태국 들어갈 때 이 레즈 마제스테 뭐라 그래요? 그 국가 최고 권위 존엄에 대한 공격이라고 해서 아마 제가 깜빡할지도 모르겠는데 태국은 왕정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이고 왕정 문제. 왜 국정 모독죄. 근데 제가 태국을 갔다 몇 번 가봐가지고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거 그냥 경험한 거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어디 특히 동아시아 같은 경우하면은 경제 성장 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경제 성장해서 훌륭한 나라면서 부강한 나라만 만들었는데 태국 갈 때마다 나오는 모토가 제가 번역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쓰는 거 있습니다. subservience 뭐 자족 경제란 말 잘 써요. 특히 왕실에서 뭘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냥 자족하면서 가난하게 살자는 말을 왕실이 계속 얘기를 해요. 태국이 그래서 옛날엔 잘 살았는데 지금 경제 성장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서 경제 성장 가장 안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뭐 출장 다니면서 물어봐가지고 내가 두 가지 놀랐어요. 하나 첫 번째는 멀리 이렇게 강들이 있길래 야 강에 이렇게 억새풀이 되게 많다 그랬어요. 어떤 외교부 선배한테 야 저기는 억새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김사모가 저건 억새풀이 아니에요. 저거는 벼예요. 벼. 거기는 벼를 갖다가 우리처럼 뭐 줄 세우고 우리 줄 세우잖아요. 모내기 줄 하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가난한 나라 사는 거고 저렇게 부자인 나라는 그냥 뿌립니다. 이렇게 쭉 뿌리니까 쭉 뿌리고 그렇다가 1년에 한 3번인가 4번 정도 거두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저는 거기서 놀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한마디 더 들었어요. 태국의 땅이 몇 퍼센트가 왕실 건지 압니까? 태국은 왕실이 거의 절반을 갖다 땅을 가지고 대지주입니다. 대지주.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태국 왕실은 자본가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그냥 구도는 자본주의를 하고 싶은 탁신하고 자본주의 안 하고 싶은 지주 집안인 왕실과의 싸움이 치열하다. 그래서 왕실은 항상 마음에 안 드는 탁신, 또 이걸 탁신 딸내미 날려버렸잖아요. 날려버리고 나서 자기들 피운 사람을 지금 총리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날리고 싶을 때는 항상 그 군부를 동원해요. 군부 동원해가지고 쳐라 그래요.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나서 나중에 가면은 왕이 중간에 딱 개입해가지고 둘 다 와봐 그런다고요. 총리도 오고 그다음에 그 군부의 뭐 대장도 와 그러면은 두 명이 다 무릎 꿇고 알죠. 무릎 꿇면서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딱 가면은 만지면서 총리 그만둬 그런다고요. 이번에도 총리가 그만뒀거든요. 그만뒀고 그 총리의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2월 달에 조기 총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면은 군부가 원하는 대로 이 당이 인기가 안 올라요.
그래서 지금 제 느낌은 이럴 때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있잖아요. 국내 정치를 인기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예, 전쟁 너무 세게 하면 위험하고 좀 건들면서 전쟁을 하면은 밖을 때리면은 외부의 적을 때리면은 내부가 단결하면서 지지가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올해는 안 가요. 지금 뭐 다카이치 같은 경우도 그걸 좋아하잖아요. 다카이치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외부를 때려서 내부를 단결시키는데 지금 태국은 그 문제 군부가 지금 밀고 있는 집권 총리 그다음에 2월달에 선거가 있다는 거 그게 하나의 변수고 그다음에 이쪽은 그게 있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여기 제가 첫달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침공 못합니다. 네, 침공 못하는 이건 간단해요. 파나마 전쟁할 때 있잖아요. 파나마보다 그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엄청 많아요. 파나는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옛날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파나마를 침공을 했어요. 그런 침공을 할 때 지금보다 육군을 동원한 게 10배였어요. 10배 동원해가지고 사이즈 작은 나라를 갖다 침공을 했는데 지금은 국가 사이즈는 몇 배인데 지금 군대 수준이 군대 숫자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네. 모르겠어요. 마두로만 딱 정밀 타격에 스마트 폭파 쏟고 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안 될 거예요. 왜냐? 마두로가 문제가 언제 우리가 문제가 나잖아요. 우리 박정희 암살했다 박정희라는 사람은 예전에 군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군부도 그렇잖아요. 군부라는 게 있으면은 거기에 상징적인 대통령이 리더가 있으면은 사실 그 밑에는 수많은 군부가 같이 집단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제거했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마두로도 집권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있겠죠. 그 지배계층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특히 군부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마두로 사라지면은 또 한 명이 또 떠요. 예. 네. 제가 그 베네수엘라 군부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배계층인가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에서 장군이 가장 많은 곳이 베네수엘라예요. 미국보다 몇 배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장군이에요. 장군이라는 얘기 뭔가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소령 정도 할 사람이 거기 가면 원스타가 되는 거예요. 원스타가 돼야지 차도 주고 이게 줄 수가 있잖아요. 중령한테 우리가 기사 딸린 차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차를 주기 위해서라도 얘라다 원스타 만드는 거예요. 다 원스타예요. 투스타. 그런 사람들이 정권 무너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올 초에 제가 2월 달부터 계속 제 칼럼에다가 조만간 일론 머스크는 날아간다 계속 그랬거든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는 2인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스타일이. 저는 그때 한번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재무장관을 갖다 고르는데 그러면은 제왕께서 고르도록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SNS에다가 나는 이 사람이 좋다라고 추천을 딱 해버리더라고요. 추천을 하는 순간 트럼프는 예를 들어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쓰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제 위야 그럴 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위고 사실은 트럼프는 밑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 그런 건 이렇게 처신을 하는 거 보고 나서 이 사람은 결국은 절대 트럼프랑 같이 갈 수 없다. 예, 그래서 아웃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하나 볼 수 있는 건 트럼프의 넘버 2라는 3가 된다는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내년에 스탈링크 또 초대박 나가지고 재산이 지금도 세계 1등인데 1등 곱하기 1등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만들어지면은 미국의 정당 하나 큰 정당 한 100조짜리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 100조 정도 뿐이면. 예. 100조면은 뭐 공화당을 위협하는 민주당을 위협하는 당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선거 나갈 때마다 150 주고 이거 선거 150 예, 그렇게 하는 거 말고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정치라는 게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무력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한 10,000명의 당원이 달라 들어가지고 경찰, 검찰, 뭐 법원 수많은 당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동지가 있잖아요. 동지들 결국은 달라들고 언론이 달라들고 해가지고 사람을 매장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정치 세계는 무섭잖아요. 무섭면 정 안 되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동차 바퀴에 볼트가 빠질 수도 있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일론 머스크의 정치 스타일 가지고는 같이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넘버 2가 3도 될 수도 없다. 제 생각에는 그냥 사업에만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혹시라도 트럼프 머릿속에서 세력권을 나누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에치슨 라인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한국까지 뭘 지킬 필요 있냐? 한국은 그냥 대충 중국 세력권에 넣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일본 정도는 모르겠다. 일본 정도는 방어하기도 쉬우니까 섬나라는 방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만일 미국의 조야가 미국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합의를 봐서 컨센서스가 그래 이제 중국과 너무 싸우지 말자고 사이 좋게 옛날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나눴듯이
그냥 두 개로 나눠서 그냥 갖자. 예, 가지고 한국은 뭐 그냥 중국권으로 있는 게 우리 쪽에 봤을 때 그게 스테이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에지슨 라인을 근다면은 여러분들 삶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 유학은 미국 유학 가시면 안 되고요. 베이징 대학을 가든지清華 대학을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영어 자꾸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중국말 쓰셔야 됩니다. 예, 중국말로 중국말로 가장 중국어에 가까운 발음을 써야겠죠. 예, 우리가 영미 유학생들이 보통 영어 정확하게 쓰듯이.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항상 중국을 의식해서 말을 해야 될 거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아마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그 트랙을 완전히 이제는 바꿔야 되거든요. 만일 우리가 중화 세력권에 들어간다면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완전히 대한민국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걱정. 예. 평화롭기는 하죠. 세상에 평화로운 게, 제 인도 친구 만났더니 옛날에 그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착한 친구인데 우리 인도인은 평화를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이제 캠브리지에서 만난 친구들.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만 자기들은 절대 뭐 무굴 제국이든 영국 제국이든 침범하면은 반항을 안 한대요. 평화롭게 밑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참 대단한 평화주의자. 좋은 이야기다. 그렇죠. 그게 인도의 평화 철학이랍니다. 네. 정치라는 게 재밌는 게 보니까 말 잘하고 재밌다고 해서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FT랑 이런 거 외신에서 평가하는 건데, 지금 영국의 스타머 총리 있잖아요. 스타머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사람들이 한때 좋아했나, 지금도 사실은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스타머 총리의 최고의 장점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영국의 총리들이 재밌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브렉시트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아니면 어떤 여자 총리는 그 캠브리지 나온 사람이어서 제가 그 지원을 좀 마음속으로는 후원했는데, 그 친구는 뭐 일주일인가 2주일 만에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떨어져 나오고, 그래서 몇 번이나 너무 재밌는 총리들이 나와가지고 영국을 망가뜨렸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그냥 정말 건전하고 성실한 공무원 같은 사람을 뽑겠다고 해가지고 스타머를 골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시대에 따라 가지고 재미없는 게 출세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